내가 그 남자 차에 타던 날 이미 끝났어. 나는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망가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복수를 감정이라 말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식은 오로지 계산과 절제였다. 그녀는 모른다. 내가 언제부터 의심했고 언제부터 모든 걸 알았는지. 내가 웃던 날 이미 증거는 모였고 내가 말 없던 날 이미 판은 짜여 있었다. 한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내 아내를 데리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사랑이라 착각했다. 사랑이라면 왜 나는 날마다 무너져야 했나? 결혼 10년,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에게서 선택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조용히, 철저히, 되돌릴 수 없게. 그녀가 눈치채기도 전에, 그 남자가 기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기 전에 나는 이미 모든 걸 끝냈다. 이건 파멸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침묵을 택한 그날이었다. 내 이름은 한태석 40. 서울 강남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마케팅 전략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 유지원은 38살이고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아이 없이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의 공백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단절로 이어졌고 서로에게 말을 아끼는 이유가 되었다. 결혼 초기엔 함께 꿈도 꾸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어머니가 물려준 전통 떡집을 맡게 되면서 그녀는 연남동으로 내려갔다. 나는 서울에 남았고 우리 사이는 점점 거리와 시간 속에 묻혀갔다. 지원은 가게를 단순한 떡집이 아닌 카페 겸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직접 했고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는 곳으로 만들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녀는 일을 잘했다. 하지만 정작 집안에서 그녀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지원 씨, 이건 손님 입맛에 안 맞는 것 같네.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그랬어? 어머니는 그녀의 노력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끼어들면 불편해질까봐. 결국 내 무관심은 방관이 되었고 그 방관은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는 가끔 영상통화를 했다. 오늘 어땠어? 어머니는 괜찮으셔? 가게는 잘 돼? 질문은 늘 같았고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그래, 수고했어.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관심했고 그녀는 나에게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이 의무 외엔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는 걸. 아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어떤 희망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지원도, 나도. 그녀는 늘 오후 3시쯤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 장부를 정리한다. 그 시간은 손님이 뜸하고 어머니도 잠깐 쉬는 틈이기에 그녀만의 조용한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평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 몇 달 전부터 자주 출입하던 남자가 있었다. 백현준. 지역 상권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고 곧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들렸다. 나는 그의 존재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내려간 날이었다. 창가 쪽자리에 앉은 그 남자와 지원이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말을 나누고 있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남자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늘도 혼자세요? 새벽부터 일하신다니 쉴 틈은 있으세요? 나는 그 장면을 창밖에서 지켜보며 이게 무슨 감정인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질투, 분노, 그보다는 낯선, 처음 보는 지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 같지 않았다. 이후로 나는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기로 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알고 싶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대화가 멈췄고 언제부터 서로를 내려놓았는지. 그 남자는 계속 찾아왔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그녀와 마주했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지켜보고 싶었다. 그 끝이 어디일지,
그녀는 내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이야기를 그에게 하고 있었다. 가게에서의 외로움, 어머니와의 거리감, 나와의 침묵.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가장 참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원은 새 립스틱을 바르고 나갔다. 고향 친구 만난다고 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속인 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이 결혼을 끝낼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아침 연남동 집에서 마주한 지원은 이상하리만치 생기가 돌아 있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무언가를 기대하는 얼굴.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그 눈 속에 내가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고향 친구를 만난다고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한두 번의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지켜보기로 했다. 지원은 한동안 밝아졌고 웃음도 잦아졌다. 밤늦게 돌아오는 날도 생겼고 핑계는 매번 어머니 때문이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감정은 매번 흔들렸다. 질문을 던지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침묵을 택하면 죄책감만 남았다. 일요일 아침 나는 일부러 말을 꺼냈다. 지원아, 요즘 뭐 바뀐 거 있어? 식탁 너머로 마주한 그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숟가락이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그녀는 애써 무심한 척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냥 요즘 얼굴이 밝아졌길래.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눈을 마주쳤다. 카페 매출 때문일까? 그녀는 그렇게 답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무언가가 생겼다는 걸. 그 무언가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달라진 표정, 웃음, 그리고 어딘가 초점 없는 눈빛. 사람은 사랑을 숨길 수 있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감출 수 없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혼자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지원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확하게 딱 하고 부서졌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끝까지 지켜본 뒤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 그날 주말 나는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연남동에 도착했다. 지원에게 말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단지 내 불안의 크기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가게는 조용했고 내부엔 그녀 혼자였다. 잠시 차 안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쇼케이스를 정리하고 유리창을 닦았다. 익숙한 풍경.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그녀는 이전과 달랐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립스틱을 덧바르며 미소를 지었다. 어딘가 설레는 사람처럼.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차가 한 대 도착했고 지원은 지체 없이 그 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자의 옆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백현준. 이름만 들었을 땐 그저 지역 사업가라 여겼지만 이제는 분명해졌다. 그는 지원과 만나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외딴 레스토랑에서, 나중에는 서울 근교의 펜션에서, 그리고 더는 숨기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둘의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고 나의 인내는 조용히 깨어져 갔다. 내가 그녀를 놓친 걸까? 아니면 그녀가 나를 떠난 걸까? 지켜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 지원은 그 남자 앞에서 웃었고 내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등 위로 조심스레 올라간 그의 손을 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확실히 부서졌다. 사랑? 동정? 아니었다. 그건 배신이었다. 명백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날 밤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악도 끄고 창도 열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실수도 흔들림도 아니다. 지원은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 나도 선택할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알람도 울리지 않은 새벽에 눈이 떠졌다. 잠을 잔 건지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조차 모르겠다. 몸은 침대에 있었지만 머리는 전날의 마지막 장면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그의 차에 올라탄 순간 도망치듯이 핸드폰을 켜니 화면이 켜지기도 전에 예상이 떠올랐다. 25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단 한 통의 문자. 집에 와. 분노도 없었다. 질책도 없었다. 그저 세 글자, 명령 같았다.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그녀는 나를 잘 안다. 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을 것이다. 집에 와. 끝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은 흐렸고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안개처럼 시야를 가렸다.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정우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그날의 차, 그날의 레스토랑,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실까? 이 집에 들어간 뒤에 나를 기다리는 건 뭐지?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닫혀 있었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떴다. 틀렸다. 다시 눌렀다. 다시 삐. 손끝이 떨렸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이제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란 뜻일까?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그러다 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문 안에는 정우가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눈빛은 더욱 없었다. 들어와. 한 단어. 그러나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고요했다.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님은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척 집에 보내드렸어. 정우는 거실로 향하며 소파에 앉았다. 나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숨도 편하게 쉬지 못했다. 정우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얼마나 됐어? 그 질문 하나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숨이 멎을 뻔했다. 이럴 줄 알았다. 거짓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켰다. 2달 정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온 말. 나는 3주 전부터 알고 있었어. 가슴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어. 내가 달라졌더라고. 웃는 얼굴이 자주 보이고 나를 볼 때의 눈빛도 달라졌지. 그래서 휴가를 내고 내려왔던 거야. 그날 내가 그 남자 차에 타는 걸 봤지. 그 순간 나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정우는 말없이 테이블 위 서류 봉투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도훈과 내가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로비,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차 안. 그 아래에는 호텔 체크인 내역, 문자 기록, 통화 시간표까지 있었다. 이게 어떻게? 사설 탐정이야. 처음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고용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고 혀는 입천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정우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엔 처음으로 감정이 있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미안해. 하지만 정우는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미안하다고?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건 미안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너는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진심으로 그를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낯설다고 느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알던 정우가 아니었다. 미안하다고? 그 말이 내 귀에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똑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하나에 담긴 말은 단 하나였다. 이제 끝났다. 나는 자리를 일어나 책상 위에 또 다른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야. 그녀는 그제야 표정을 무너뜨렸다. 입술이 떨리고 눈이 흔들렸다. 정우야, 제발 한 번만. 한 번은 이미 있었어. 나는 짧게 잘랐다. 내가 널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기회를 줄까 고민했어. 하지만 너는 계속 만났지. 심지어 내 눈앞에서 이 집 안에서 나를 속였어. 지원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변명도 감정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봉투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상간자 소송 서류야. 너랑 그 남자 둘 다 법정에서 얼굴 보게 될 거야. 뭐, 그녀는 목소리를 잃은 듯 입만 벙긋이었다. 나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정확한 날짜, 장소, 사진, 통화 기록. 증거는 충분해. 그 사람 곧 출마한다지? 언론에서 어떻게 다룰지 나도 궁금하네. 지원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넌 그 사람을 지키고 싶어?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래, 넌 이제 그 사람 편이지. 그 사람 품에 안겨서 이 모든 걸 잊었겠지. 하지만 난 잊지 않았어. 그 사람이 내 아내를 가졌고 넌 그걸 허락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장면에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눈물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한 거다.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내가 먼저 내겠다. 너는 불복해도 상관없어. 증거는 충분하고 법은 내 편이니까.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말보다 행동으로 나를 배신했듯 이제 나도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줄 생각이었다. 이혼은 시작일 뿐이야. 이후엔 언론의 사실을 흘릴 거야. 익명으로, 사진 없이, 이름 없이. 하지만 다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은 무너질 거고 넌 사라질 거야. 그녀는 몸을 떨었다. 나는 그 떨림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나왔다. 그녀가 남은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더 이상 내 알바가 아니었다.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창밖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고요 속의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는 끝낼 시간이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사진, 통화 내역, 호텔 체크인 기록까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넘겼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명백합니다. 소송, 무조건 승소입니다. 나는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할 일만 남았을 뿐이다. 며칠 뒤 익명의 폭로글이 백현준의 소속 정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가정을 파탄낸 지역 인사의 두 얼굴. 이름도 사진도 없었지만 내용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다. 커뮤니티와 SNS, 포털에 누구야? 혹시 그 사람? 의심이 터져나왔고 곧 기사로 번졌다. 나는 침묵했다. 댓글 하나 남기지 않았다. 세상은 내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충분히 잔인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우야,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이미 깨진 유리 조각일 뿐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육권도 위자료도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 나는 말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바라봤다. 유지원. 한때는 내 전부였던 사람. 지금은 그저 한 줄의 이름일 뿐.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서도 조용히 지워졌다. 이제 그녀는 내 세계에 없다. 10년을 함께 했는데 그게 다야. 그 순간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랐다. 항상 침착했던 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떨렸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술이 조금씩 떨리는 걸 봤다. 그게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우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생일, 기억 못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책도, 노래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나는 그냥 엄마 대신 가게 지키는 사람이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서서히 멀어지는 걸. 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귀찮았고
감정이 피곤했으니까. 그래, 내 잘못도 있어.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 역시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혼하자. 공기 속에 그 단어가 떠다녔다. 무겁고 차갑고 되돌릴 수 없는 말. 그녀는 그대로 굳었다. 예상은 했겠지. 하지만 직접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무게는 달랐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수천 번 머릿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다. 상간자 소송도 준비했어.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그 남자 곧 출마한다며? 이런 스캔들 치명적일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위협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저 예고였다. 법대로, 순서대로, 논리대로.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도훈 씨는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그건 우리 둘 사이의 일이잖아.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젠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야. 내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남자가 내 아내를 데려갔어. 그러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말없이 몸을 떨었다. 처음으로 내가 준비해온 것이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 실감했겠지. 3일 후 나는 그녀를 어머니 앞으로 데려갔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창백한 얼굴, 굳은 입술. 지원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도훈과 지원, 호텔 로비, 손을 잡은 레스토랑, 차 안에서의 키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는 설명이 필요 없었으니까. 영상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왜 그랬니? 지원은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울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변명도 이 공기를 바꾸지 못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부서진 조각을 스스로 긁어내는 느낌이었다.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외쳤다. 왜 그랬어? 왜 나였어? 왜 우리였어? 그녀의 눈물도 어머니의 침묵도 그날의 장면을 덮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마치 배우처럼 움직였다. 감정을 절제하고 절차를 따르고 증거를 쌓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매 순간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10년을 함께했던 시간, 그 모든 게 단 몇 장의 사진으로 파괴될 수 있다니. 그날 밤 나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전등은 꺼졌고 커튼은 닫혔다. 빛도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수천 개의 비명이 터지고 있었다. 사랑했다. 그 말이 입에 맴돌았지만 끝내 내뱉지 못했다. 이제 모든 걸 보여줬다. 그녀는 무너졌고 어머니는 말없이 등을 돌렸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 화면만 꺼지지 않은 채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다. 지원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 거리가 내 마음과 그녀 사이의 거리였다.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거리.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이혼 서류를 꺼냈다. 봉투를 열고 한 장씩 넘기며 그녀의 이름 위에 적힌 내 서명을 바라봤다. 글자가 흔들렸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탓이었다. 정우야, 넌 다 알고 있었잖아. 그녀가 외로웠다는 거, 혼자였다는 거, 너한테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했다는 거.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었다. 단지 모른 척했을 뿐이었다. 정말로 그녀를 미워했을까? 그날 그녀가 무너지는 걸 보며 내 안에 무언가는 같이 무너졌는데 나는 복수를 했다. 정확하고
합법적이고 조용하게, 이 세상 누구보다 침착하게. 그런데 왜 그녀가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주저앉고 싶었을까? 며칠 후 집에서 지원의 물건을 정리했다. 서랍 안에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열자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결혼 첫 해, 여행지에서, 카페에서, 비 오는 날 마트 앞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꺼내 테이블에 펼쳐두었다. 그리고 한 장씩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그 웃음이 지금의 우리와 너무 달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가장 아래 서랍에 밀어 넣었다.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시 꺼낼 자신도 없었다. 며칠 뒤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그녀는 조건 없이 서명했다.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다.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은 날, 나는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4월. 무색한 계절의 빗소리는 유난히 조용했다. 도훈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고 그가 출마할 예정이던 선거구에서는 다른 인물이 급히 대체되었다. 정치계의 소문은 빠르고 조용하지만 무섭다.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름도 없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기억한다. 나는 그 어떤 인터뷰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고 내가 준비한 조각들은 이미 충분했으니까. 그녀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던 날, 문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문자를 지웠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과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자주 깬다. 꿈속에서는 지원이 웃고 있고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도 없다. 그녀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니까. 한강다리를 지날 때 나는 창밖으로 흐는 물빛을 본다. 그곳엔 흐름만 있고 멈춤은 없다. 우리도 그랬다. 흘렀고 멈추지 못했고 결국은 갈라졌다. 지금의 나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살아간다. 회사에 가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퇴근하고 돌아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정우 씨는 정말 괜찮아 보여요. 나는 웃는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내 안에서는 아직도 소리 없는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내가 복수한 건 그녀가 아니라 어쩌면 사랑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을 가장 차갑게 파괴해버린 건 나였는지도. 이제 나는 조용히 산다. 다시 사랑할 자신도 용기도 없다. 그저 살아낸다. 가끔은 카페 앞을 지나가며 그녀의 뒷모습을 닮은 여자를 보면 발걸음을 멈추곤 한다. 하지만 결국엔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일 뿐.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지원은 무릎을 꿇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 앞에서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우리 가족을 배신한 이유니? 말끝이 채 닿기도 전에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지원이 놀라 일어났고 내가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순간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원래 혈압약을 드셨다. 이런 충격은 그분에게 너무 큰 짐이었다. 나는 지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엄마까지 무너지게 만들고 싶었냐?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이 대답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그 자리에 남겨졌다. 무릎을 꿇은 채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나는 돌아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엄마는 좀 쉬셔. 이제 결정하자.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은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계약서, 상간자 소송 관련 서류. 나는 하나씩 펼쳐 그녀 앞에 놓았다. 지원은 그 종이들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서명해. 짧고 단단한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애원도, 후회도, 공포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끝난 자의 시선이었다. 소송은 제발 하지 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까지 짐 다 싸서 나가. 그리고 그 남자한테 전해.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고. 나는 감정을 담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전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서명을 하는 그녀의 손끝에서 나는 마지막 정을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침실을 비워두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 방 안에서 그녀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을 것이다. 정우를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 결혼을 결심했던 날의 웃음, 그리고 점점 멀어졌던 날들의 반복. 모든 장면이 무너진 현재 앞에서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그날 밤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내일 꼭 만나야 해요. 모든 게 들켰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다. 설마 도훈도 나를 버리는 걸까? 그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갔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조용했다. 어머니도 나도 이미 나가 있었다. 그녀는 짐을 쌌다. 생전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머그컵, 냉장고 안에 남은 장아찌, 창가에 놓인 오래된 난초 화분,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원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평온했고 햇살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이제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집을 바라봤다. 그 집 안에는 사랑도 상처도 죄책감도 모두 담겨 있었다. 그 집은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었고 이제는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 그렇게 지원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다. 이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했다. 요즘 잘 지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가끔 그 이름을 떠올렸다. 그 사람은 내 아내였던 사람, 이제는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 모든 복수는 끝났지만 모든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도 마음속 어떤 조각은 여전히 1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보던 창문, 정우와 함께 고른 소파와 식탁,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화분까지. 이제 그 모든 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짐을 싸는 손이 떨렸다. 가방은 반쯤 비어 있었고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도훈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결국 택시를 잡아 그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밖이었다. 집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플래시가 번쩍였고 누군가의 외침이 공기를 찢고 있었다. 제 남편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여자는 도훈의 아내였다.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울었고 분노했고 전부를 폭로하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다.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정우가 움직였다는 걸 알았다. 어젯밤 그는 증거들을 익명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잔인할 만큼 차분히 퍼뜨렸을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 SNS, 언론까지. 도훈은 끝장난 것이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응답은 없었다. 이번엔 도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직원들이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도훈 씨 좀 뵙고 싶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지금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그냥 유지원이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고
도훈이 나타났다. 그는 초췌했다. 피곤이 얼굴에 내려앉았고 예전의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와요. 말도 없이 손짓했고 나는 뒤따랐다. 그는 안쪽 회의실 문을 닫으며 등 돌린 채 말했다. 왜 왔어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때 나를 바라보며 속삭이던 그 따뜻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정우가 모든 걸 공개했어요.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 말에 도우는 고개를 떨궜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움직일 줄 몰랐어요. 그는 털썩 의자에 앉았다. 눈빛은 패배감으로 가득했다. 이제 어떡해요? 우리.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손을 들어 나를 막았다. 우리. 그 한마디에 피가 식었다.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뭐라고요?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가족의 모습을 회복해야 해요. 가족? 입술이 말라붙었다. 아내와 화해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게 필요해요. 그는 시선을 피했다. 나는 비로소 알았다. 이 사람도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관계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그 한 문장에 내가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줄이 끊어졌다. 일시적인 감정? 나는 모든 걸 걸었는데 가정도, 산도, 내 존엄까지도. 그리고 당신은 이제 와서 가족을 선택해. 내가 그 가족을 버렸을 때 당신은 침묵했고 이제 와서 돌아간다고? 웃긴 해요. 내 입에서 터져나온 건 웃음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당신도 잃기 싫은 거죠. 내가 잃은 걸 당신은 지키고 싶었던 거네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며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부디 잘 살아남으세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따가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그 어떤 빛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모든 걸 잃었다.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파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도우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그가 고개를 들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차라리 모질게 말해주었다면 덜 아팠을까. 사랑한다고 했었잖아요. 함께 떠나자고. 그 모든 말들 거짓이었나요? 그는 침묵했고 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문을 열었다. 잘 지내요, 도훈 씨. 당신의 정치 생활이 무사히 회복되길 바랄게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실감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동안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혀 있었다. 누군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눈을 피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잃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지킬 것도 없었다. 밖으로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김서윤 씨죠? 이도훈 의원과의 불륜 사실입니까? 누군가 이름을 불렀고 나는 반사적으로 모자를 눌러 쓰고 몸을 돌려 자리를 피했다. 나는 이제 뉴스의 한 조각이었다. 스캔들의 중심이었고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한태석이 있었다. 호텔방에 돌아왔을 때 나는 조용히 커튼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다. 창밖은 흐렸고 세상은 조용했지만 내 안은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핸드폰은 꺼진 지 오래였다. 뉴스도, 전화도, 사람도 모두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결국 핸드폰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메시지는 더 많았다. 친구들, 가족, 옛 동료, 심지어 모르는 번호들까지. 그 대부분은 이런 내용이었다. 정말이야? 왜 그런 선택을 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어? 나는 그 어떤 메시지도 답하지 않았다. 지역 뉴스 헤드라인은 이도훈 의원 불륜 스캔들 인정 후 사과, 불륜 상대, 지역 유명 떡집 며느리로 밝혀져.
가정 파괴와 정치적 야망 사이 진실은? 기사마다 내 이름이 등장했고 내 사진은 블러 처리됐지만 사람들은 다 알았다. 댓글엔 불륜녀, 가정 파괴범, 진짜 나쁘다 라는 단어들이 넘쳐났다. 그들은 나를 사람이 아닌 존재로 부르고 있었다. 도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일시적인 판단착오였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아내는 그의 곁에서 고개를 들고 서 있었다. 단단하고 이연한 모습으로 그 장면이 담긴 기사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완전히 버려졌다. 그의 말은 그저 정치적 선택이었다. 나와의 관계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 한때의 실수. 하지만 나에게는 그 실수가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절실한 감정이었다. 나는 호텔방에 다시 누웠다. 지금 이 방 안에는 누구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었다. 이름을 잃었고 사랑도 잃었고 가족도 없었다. 남은 건 비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김서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연인도 아닌 세상의 표적이 된 이름. 나는 다시 창문을 열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세상을 등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숨을 쉬어야 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3일 만에 처음으로 호텔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의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누굴 만나야 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걷고 또 걷다. 어느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우리 가게, 아니, 이제는 정우의 가게. 추인도 너머로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새 간판이 걸려 있었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제가 10년 동안 지켜온 자리엔 더 이상 제 흔적은 없었어요. 카운터엔 정우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정우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했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놀랍게도 정우의 얼굴에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지 고작 3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듯 보였어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삶이 아니었단 거려. 그저 정우의 삶, 시어머니의 삶에 내가 맞추고 있었을 뿐. 나는 내 삶을 살아본 적 없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그저 홀로 이 거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절친, 민지.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놀랐지만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와. 그날 밤 민지의 집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고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다독였어요. 서윤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시는 누구의 산도 대신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겠어. 이틀 후 저는 떡집 근처로 다시 향했습니다. 정우를 마주칠 각오를 했고 실제로 가게 문을 닫고 나오던 그와 마주쳤어요. 정우는 저를 보며 순간 놀란 듯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할 말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미안해요, 정우 씨. 모든 일에 대해서. 정우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엔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무관심, 그리고 아주 조금의 연민이 담겨 있었죠.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질 건 없어.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과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정우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어. 하지만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 다행이네요. 그 순간, 우린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당신도 앞으로 잘 지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어요. 그가 일어서려는 찰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우 씨,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본 적 없었는데.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칼은 원래 조용히 다루는 거야. 복수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남기고 정우는 천천히 걸어 사라졌어요. 나는 한동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칼은 조용히 다루는 것. 그의 복수는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우도 도훈도 그 누구도 아닌 진짜 나를 바라보기로.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고향을 떠나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38의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지인의 소개로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떡을 만들며 다듬은 손끝은 빵을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죠. 처음엔 그저 반죽을 돕던 보조였지만 점점 제 레시피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통 떡의 맛을 현대적인 디저트에 접목한 아이디어는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지금은 부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언젠가는 제 가게를 여는 것이 꿈이에요. 예전의 그 꿈, 디저트 카페, 오래전 접었던 그 꿈을 다시 품게 됐습니다. 민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 제가 무너질 때 그녀는 묵묵히 곁에 있어줬어요. 가끔 우리는 밤늦게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해요.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에 대해. 도훈의 소식은 가끔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는 끝내 시의원에 당선되지 못했어요. 스캔들의 파장은 컸고 정치계는 생각보다 냉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다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의 곁엔 여전히 그의 아내가 서 있었죠. 도훈을 떠올리면 아직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만 이제는 그저 스쳐간 인연일 뿐입니다. 정우의 소식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지인을 통해 가게가 잘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건강도 회복되셨다고 했죠. 어쩌면 제가 떠난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결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 39번째 생일이에요. 혼자 조용히 보내려 했는데 민지가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베이커리 동료들도 함께했고 작지만 따뜻한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끄기 전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김서윤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파티가 끝난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정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칼은 원래 조용히 다루는 거야. 복수도 마찬가지지. 그땐 그 말이 무섭게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가장 조용한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 정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고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만의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괴로움 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 과정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죠. 이제 그 남자들은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나, 김서윤만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막 시작된 39의 봄, 새로운 계절, 새로운 나. 그리고 나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앞으로만 나아가겠다고. 이제야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